우리가 독서를 통해 마음속에 도서관을 꾸미는 행위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또 신비한 일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읽기를 배우는 방법은 읽고 쓰는 능력을 대하는 특정 사회의 전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결정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알베르토 망구엘이 셀레스타트에 살았을 때 망구엘은 이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손으로 직접 작성한 노트 2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노트는 1477년부터 1501년까지 셀레스타트의 라틴 학교에 다녔던 기욤 기젠하임이란 학생하고 또 이제 훗날에 미래의 인본주의 운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레나누스, 이 두 학생이 쓴 것이었습니다. 자, 작가의 셀레스타트의 추억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글을 읽고 배우는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셀레스타트에는 14세기 초부터 독일 학교 두 곳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루이 14세가 이 마을을 차지하고 13년이 지난 1686년에 최초의 프랑스 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들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그리고 노래, 그리고 약간의 산수, 이것을 지방 사투리로 가르쳤는데요. 물론 학교의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죠. 자, 17세기만 해도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라틴어가 관료 사회나 교회 업무, 그리고 학문 분야의 언어로 계속 군림을 해왔어요. 그런데 16세기 초부터는 방언들이 힘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라틴 학교든 아니면 다른 학교든 중세 말기 혼란스러웠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주었죠. 학문 세계는 교회, 국가 사이에 위치하는 제3의 권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공적인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학교 다니려면 학비가 필요하죠.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돈이 없었죠. 또 권리는 계속 지키고 싶었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시골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자비와 기부금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점쟁이 역할을 하거나 마법사 행세를 하기도 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존경했던 성직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생님을 바샹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독일어로는 슈트첸 아니면은 불어로 베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모든 사회에서 읽기를 배운다는 것은 일종의 입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존을 하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단계에서 벗어나는 통과 의례로 보았습니다. 읽기를 배우는 어린이는요,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회 공통의 기억 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에 익숙해지고요. 또 독서를 통해서 조금씩 그 역사를 새롭게 고쳐나가게 되는 거죠.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초기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귀족 그리고 상류층 부르주아의 특권이었어요. 간혹 읽기와 쓰기를 가난한 성직자들이나 어울리는 것,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도 있었지만 이런 계층에 태어난 대부분의 소년들과 또 극소수의 소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익혔습니다. 보통 보모가 글을 알면은요, 보모가 직접 이 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소년들에게는 가정교사로 남자 선생님을 붙여주는데 딸의 교육은 가정교사를 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뭐 가정도 돌보랴 또 이렇게 계속 바쁠 수밖에 없었겠죠. 자, 15세기경 대부분의 부유한 가정은 집에서 교육을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좋은 공간,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타트의 라틴 학교의 가르침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사고는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한 스콜라 학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콜라 학파의 방법은 학생들이 텍스트를 대할 때 이미 확고히 정립된 텍스트, 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16세기에 들어서도 유럽 전역의 대학, 교회, 수도원, 성당의 학교에서 스콜라 학파의 교수법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셀레스타트 라틴 학교의 선조격인 이러한 학교들은 9세기까지 번영을 이루었어요. 10세기에 들어서 마을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제공하는 이런 교육시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요구에 부응해서 학교들이 특별히 재능 있는 뛰어난 교사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학교의 명성은 교수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셀레스타트의 라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먼저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을 배우도록 지도를 했고요. 스콜라 학파의 교수법에서는 이해가 지식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저 문법을 외우라 이런 어떤 그 지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1441년 셀레스타트 교구의 성직자이자 지방행정관이었던 드웨스티는 졸업생인 드링겐베르크를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교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전통적인 교육법의 회의를 느꼈던 그리고 인문주의자 학자들에게 고무를 받았던 이 드링겐베르크는요. 학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입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암기하라고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독서에서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어떤 엄청난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교육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드링겐베르크의 후임자인 호프만도 드링겐베르크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호프만 같은 경우에도 낡은 해설 아니면 주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루한 문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고고학적, 지리학적, 역사적인 어떤 에피소드, 일화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살을 붙여가면서 고전을 읽게 했습니다. 호프만은 텍스트 문법의 어떤 완벽함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을 교육하면서도 때때로 학생들에게 독서는 분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슴으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매우 훌륭한 스승이었죠. 자, 알베르토 망구엘이 셀레스타트에서 발견한 노트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15세기 중반의 책 읽기가 적어도 인문주의 학교에서만큼은 개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권위자들, 예를 들면 번역자, 해석자, 주석자, 검열관 등의 공식적인 위계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그 의도를 다양하게 구현해내는데 어떤 집중을 했다면 이제 독서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책을 읽고요. 독서가 자신의 권위로 가치와 의미 판단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스콜라 학파의 교수법은 점차 회의적으로 이제 보게 됐고요. 점점 변해갔습니다. 스콜라 학파적 방법에서 더 자유로운 사고 체계로 점점 변화되어 간 거죠. 그 전까지 학자의 임무는 지식을 탐구하고 특정 규범과 규칙 안에 그것을 담고 지식 체계를 입증해 보이는 것에 있었어요. 교수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이 확고한 공식적인 텍스트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고 통일된 규칙을 잘 알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고 더욱 개인적인 인문주의적 전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책 읽는 행위를 더 확대해 나가고요. 또 독서가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더 크게, 더 확대해서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